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진행합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에 재회인데요. 당내 공천과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을 둘러싼 엇박자로 갈등이 노출된 이유라 어떤 말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계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비공개 회동인데 오찬은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합니다. 20분쯤 뒤인 정오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선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이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월요일 이 시간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이 이뤄지지만 한 총리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감염 우려 등으로 오늘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오찬회동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첫 전심입니다. 또 양측의 갈등설이 불거진 뒤 8일 만입니다.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정 갈등이 전면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만났고 이후 1시간 남짓 대통령 특별 열차를 타고 나란히 상경했습니다. 극적인 봉합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동시에 앙금이 여전하다. 20년 인연의 두 사람이 이전과 같은 완전한 관계가 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주변에 배석한 인사들도 많았고 재난 현장 방문인 터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대화는 천원의 아침밥 등 대부분 민생정책 관련 이야기에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오찬회동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 공정한 시스템 공천과 당내 화합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등설에 불씨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관련 대응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가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입장 표명 수준이나 형식, 시점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퇴 거부 논란으로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이 이번 오찬 회동으로 불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경찰청장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천 심사 등 여야의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배현진 의원이 퇴원하긴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고요? 네,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새해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경찰은 오늘 오후 정치인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 의원이 정신적 충격에도 빠르게 퇴원했는데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상임위를 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 대표 사건 축소 의혹을 캐묻고 있습니다. 네, 총선과 관련된 여야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 청산을 내걸고 야당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구도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인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서울 중성동갑에 도전장을 낸 윤희숙 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맞대결 성사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직접 이 부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오는 4월 총선에 도전할 사람들의 출마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을 떠나지 않고 공천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합류에는 선을 그었지만
총선 때 당내에서 역할을 할 여지는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인데 다만 유 전 의원의 등판으로 당정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거나 전통 지지층의 비판을 받을 거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과 제3지대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현 정부가 선거 때문에 일부러 위기를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정상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일부 지역은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천 시기에는 순조로운 편이지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 특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건데요.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도부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불리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은 일단 각자 독자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이 주축인 신당은 다음 달 초 가칭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에 합의했는데요. 앞서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등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감독의 연루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현직 프로야구 감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불거진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감독의 연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포수 박동원과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단 측 진상조사에서 장 전 단장은 해당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기아 구단은 소속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를 하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한국야구위원회, KBO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착수 7달 만인 지난해 11월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장 전 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최근 김 감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감독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김 감독의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저 1.6%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기금 이든든 사이트를 접속하면 현재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많게는 1,000명 가까이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예상 대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발사한 건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사를 현지 지도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주장한 비행 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 한 달 만에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했는데요. 먼저 북한 매체 보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련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수면 위로 비스듬히 솟구쳐 올랐다는 점에서 이 수직 발사관이 아니라 어뢰 발사관을 통해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 19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참관 이후 약 한 달여 만입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TV의 관련 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순항 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다만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SLCM을 쏜 건 지난해 3월 12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또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 동력 잠수함은 물론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미사일이 불화살 3-31형이었는데 우리 군이 북한 측 주장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개발 중인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3-31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나흘 만인 어제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의 명칭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북한 측 주장대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로 확인된다면 이런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군에 위협적입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한 비행 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행 시간이 북한이 발표한 것보다 상당히 짧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당국이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올해 1월에만 7번이나 무력 도발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원되는 무기 체계가 어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북한이 발사했다고 밝힌 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명칭을 뜯어보면 탄도미사일과 달리 저고도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략, 그리고 수중 발사를 의미하는 잠수함 발사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순항 미사일 발사 정황이 포착된 신포 인근은 북한의 잠수함 건조 시설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중에서 기습 발사하기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 등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은 지난 24일 북한에서 첫 시험 발사됐는데요. 당시 명칭이 불화살 3-32형으로 공개돼 전술핵탄두 화산 32를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북한은 최근 다양한 기술로 도발을 감행해오고 있습니다. 18일엔 수중 핵무기 체계인 헤일 5-23 어뢰와 관련한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14일에는 고체 연료 추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이내로 비행이 가능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인데다 고체 연료 특성상 사전에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즉시 발사할 수 있어 더 위협적인 미사일로 평가됐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은 연초부터 연평도 인근에 포사격을 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시험 발사했다는 무기의 성능과 성공 여부, 위협의 정도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이 다가오는 우리의 4월 총선뿐 아니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모든 국제사회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해협 사이에 이제 그 갈등,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 모든 관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 문제는 지금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통해서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특히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지고요. 자, 오늘은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한다는 소식인데 12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 만남 이후 6일 만인데 오늘의 만남 의미를 좀 짚어보면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 간의 오찬,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는 정무수석이 배석을 하고 비서실장도 배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에서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어떤 협력 의지를 다져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뜨거운 뉴스가 되게 된 건 지난달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뉴스 뒤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번 한 차례 짧은 만남을 가졌고 그 뒤에 이제 오찬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나누지 않겠는가, 이런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도 함께 자리에서 가지는 통상적인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협력적인 관계라 생각하고 여전히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의회 내에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정치적 의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 집권당과 협력해서 풀어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여의도 의제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정책적 이슈가 훨씬 더 많은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기치로 8.6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면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 이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발언까지 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는 경제 민생론으로 답하겠다라고 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연구자가 되고 혹은 교수가 돼서 연구하는 저의 미래를 꿈꿨어요. 그런데 저의 그 소박한 꿈과 일상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저희 일상을 깨고 들어온 것이고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지만 견뎌내면서 싸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 또는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한테 그것을 무슨 청산의 대상으로 제가 비난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가 채무를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는 운동권이 민생경제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임정석 전 비서실장은 나의 일상이 무너졌고 그걸 견디면서 싸웠다.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하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변명하는 듯한 얘기들을 꺼내놨기 때문에 정작 총선 출마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운동권 내용에 머물러서 왜 그랬어야 됐는지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프레임에 좀 갇히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이번 총선은 어떤 시대정신으로 치를 것인가. 지난날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많았다면
이러한 낡은 여의도 정치를 교체하라고 하는 분명한 시대적 정신과 명령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꺼내면서 민생 경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경제, 민생, 부동산, 파탄 이런 일들로 인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끌어왔던 이 경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현재 정책들을 끌고 왔던 지난날의 사람들이 그대로 여의도 정치권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예. 여기에 대비되고 있는 프레임 구도 속에서 만약 이 내용을 탈피하고자 한다면 정말 새롭고 신선한 전문가 그룹으로 여의도 정치가 바뀔 수 있는 민주당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영입 그리고 신진 선수들의 배치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민주당은 어떤 방식의 인적 쇄신으로 답하게 될지 이런 구도들이 앞으로 총선 내내 이슈화되고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경제, 민생 심판론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 당에서는 두 분의 인재가 영입됐습니다.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 모시고 같이 각 분야에서 국민들을 보실 때 저런 분들이면 민주당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이제 집권한 지 2년 다 돼가요. 근데 아직도 전임 정권의 무슨 책임론을 꺼내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계속 그러겠습니까? 검찰 수사 아니면 전임 정권 탓입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운동권 청산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 의원도 있고 후보자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운동권 청산론이 나오려면은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분들이 바로 그 직후에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면은 저런 지적할 때 일부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작게는 4년, 8년, 12년, 2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예. 이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역량이 떨어지고 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을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분들의 인생 삶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인생 삶 자체를 매도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저희들이 공천을 잘못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경제, 말씀하신 경제 심판론 지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해 1% 성장률로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습니다. 우리 무역 수지가 전 세계 208개 국가 중에 200위로 떨어졌어요. 북한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집권당은 누굽니까?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핑계를 대고 그럽니까?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1조 7천억 원이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당이 총선 노르면 빠지지 마시고 민생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하고 싶은 정책을 좀 내놓으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자, 2년 동안 되는 경제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윤일숙 전 의원이 지금 중성동갑 출마 선언하면서 누가 더 경제 살릴 제목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성동갑 전략 공천 지역이잖아요. 출마가 거의 확정시 되는 겁니까?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부터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공천 신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3번 이상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낙선한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경쟁력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이니만큼 예. 우선 추천, 민주당의 이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묶어놓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약 비등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면 경선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략 공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임종석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운동권 과거 86그룹 때 또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가 여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는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이나 의견들이 달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운동권을 타파하겠다, 여기에 대한 저격수 역할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새롭게 영입돼서 활동하겠다는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86 운동권 그룹이랑은 완전히 대척점, 거리가 있습니다만 중도적인 시각 혹은 개혁적인 정치 목소리를 내왔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구로에 나서겠다고는 호준석 전 앵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외연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적어도 현재 이런 주요 지역구에 그대로 3선 이상의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 구도를 보면 과거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총학생회장, 전대협 그룹들이 민주당의 절대 다수를 또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로 볼 때 과연 그 정도로 많은 과대대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내리실 거로 봅니다. 총학생회장 출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동권 출신 겨냥해서 맞춤형 대진표가 좀 짜여지고 있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한번 비디오 파일로도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국민의힘 운동권 저격한 주요 지역구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리 그 얼굴에 다른 색깔의 메이크업을 하고 하더라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되고 그 핵심 키워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겁니다. 집권 3년 차의 정부가 일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일을 잘했다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겠죠. 하지만 지금의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한반도 위기도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 정권 탓하지 마시고 민주당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정권 잡았으면 정권 잡은 세력답게 왜 정권 교체했습니까?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때려잡고 검찰 수사하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당 의원 수가 지금 여전히 지금 164명 정도 됩니다. 그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본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장관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주요 지도부도 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분들이 뭐 이 나라에 당에 국회에 기여한 게 없다면 다시 신임 받겠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올 때는 나름의 역량과 그다음에 국가, 국민, 당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국민들 보실 때 우리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매서운 질책을 하실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무슨 운동권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신데 그 얘기 가지고 지금 표 나온 대로 그런 걸 또 표를 그려서 쓰는 보수 언론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 몇 분 되십니까? 저분들 중에 정말 대학 때 운동하고 바로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들어와서 3선, 4선 하고 다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 여러 차례 어떤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제안에 일단 거절한 것으로 보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바른정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제3지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실패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본인의 미래 정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밖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은 말 그대로 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이거든요. 여기에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있는 신당이 몸을 담는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건 사실 찾기가 어렵죠. 그 당이 온전하게 제3당으로서의 기치를 높게 올리고 아주 오랫동안 연속성 있는 정당이 되겠다?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다시 나갔다가 또다시 합당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남아있는 개혁적이거나 중도적인 의제들마저도 사라지거나 퇴색될 수 있거든요. 유 전 의원의 고민은 지금 현재 본인이 쓰임새를 찾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데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 조금 감정적이거나 야당보다도 더 비난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내와서 중간에 어떤 정도 수준의 봉합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을 겁니다. 선거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정치 총선을 앞두고 그런 갈등 봉합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4월 총선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히려 유 전 의원에게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병률 최고위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뭐 배신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좀 벗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중도 확장을 통해 또 어떤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천 불출마까지 한 배경엔 또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네, 말씀을 들어보면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불출마라는 표현 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 당에서
어떤 뭐 전략 공천, 뭐 저희들이 표현을 전략 공천을 하거나 단수 공천을 주면은 출마하지 않겠나 이런 해석들을 언론들이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지금 집권 세력 내에서 용산과 그 국민의힘이 친한으로 관련해서 극한적인 활극을 벌였어요. 예. 저는 앞으로 2, 3, 제2, 제3의 또 충돌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도 뭐 제법 큰 분수령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저기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당을 지키겠다는 거는 뭐 제 개인적 관측으로 볼 때는 이번 총선 이후를 본인이 뭐 출마해서 국회에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그래도 당에서 남아서 기회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패한다고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또 내부 갈등과 함께 지도체제 변경도 있을 거고 여권 전체가 새로운 모습을 찾거나 아니면 지리멸렬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의 새로운 역할 이런 걸 찾겠다는 의도도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중성동 을 지역도 조금 약간 좀 이야기들도 많아서 하태경 의원이 원래 종로 출마 선언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당의 요청에 따라서 중성동 을 출마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요청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종로가 상징성 있는 곳이죠. 예. 하태경 의원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최재형 의원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3선을 했고 4선으로 가는 길목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가서 한 석을 더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 현역 의원이 있으니 그 명분이 조금 퇴색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어떤 지역에서 역할할 것인지에 대한 거취를 가지고 당에 많은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동 갑 지역 같은 경우 임종석 실장이 만약 출마한다고 했을 때 예. 애당초 86 운동권이랑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했던 하태경 의원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본인이 먼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윤희숙 전 의원이 또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하니 경제 전문가와 임종석 실장 간의 대결 구도가 당연히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옆 지역엔 지상욱 의원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렇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이라고 불리는 대변인 역할하고 있는 또 국회의원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스피커인 하태경 의원이 가서 이 맞붙게 된다면 전체적인 그림 구도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걸 하나로 엮는 게 한강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열세였던 지역, 격전지였던 한강벨트가 인지도도 있고 경쟁력도 있으면서 중도 개혁적인 성향들이 쭉 포진되어 있다 보면 아마 총선에서의 수도권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한껏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 중성동을의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 던지면서 이 지역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뭐 당 바깥에서 그렇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젊은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사실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용산? 아니 뭐 용산이든 정말 진짜 우리 그 이원모 검사랑 주진호 검사라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유명한 찐 윤이거든요. 그분들이 강남하고 부산이면은 국민의힘의 진짜 꽃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면 정말 진짜 저희의 심장 같은데 와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최측근이다 보니까 괜한 말을 한 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고요? 어느 정도의 그 당내 목소리가 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우 부실장도 지금 분당 갑인가요?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출연해서 저 얘기는 이제 김지우 부실장이 보는 견해를 얘기한 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도 하셨고 뭐 정치적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당 밖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도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예전에도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 지역은 현재로서는 원래 현역이었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서초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전략지역으로 묶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전략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다른 분들이 뭐 전략공천도 일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도 후보군 중에 한 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뭐 이렇게 본인의 적합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이런 조사와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 결정은 우리 임혁백 위원장이 계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전략 공천 지역인데 화약고라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거기 출마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친명계 쪽에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오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개파 갈등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관측들이야 뭐 언론이나 바깥에서 보는데 이건 전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저는 뭐 시작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위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전략 지역은 뭐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뭐 탈당을 했거나 이런 지역들을 전략 지역으로 일단 선정을 해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중성동 을에 나갈지 아니면 뭐 공천을 받을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외에도 뭐 윤영찬 의원 지역구나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도 이제 친명계 쪽의 어떤 출마 의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친명과 어떤 친문의 대결 구도가 계속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친문의 대표성을 상당히 띠고 있죠. 그리고 만약 이번에 공천이 되고 당선이 돼서 원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임종석 전 실장의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이른바 친명에 대척할 만한 하나의 중심,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날 김경수 전 지사의 몰락이라든지 친문 진영에 몸을 담았던 핵심적인 주자들이 하나둘씩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세가 이제 장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임종석 전 실장 밀어내기가 현실화되면 당내 갈등은 바깥에서 보기엔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그 젊은 부실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인지도면은 더 중요한 험지로 나가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 임종석 전 실장 좀 쉬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인천 같은 민주당 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친명, 친문에 대한 개파 문제로서 한쪽에만 그런 이야기들,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면 이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도 관심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당후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불출마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복당을 권유한 거는 저도 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할지 뭐 복당을 한 다음에 출마를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만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출마를 할지 말지 뭐 그 전에 복당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저는 홍익표 전 원내대표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은 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민주동당에서 왜 없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현주 전 의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가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는 명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판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현주 전 의원이 탈당과 또 여러 정당을 입당과 탈당을 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 결심을 할 때 모두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복당을 하시면 본인이 어디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뭐 출마를 하지 않을지 결정할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지대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주말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신당 추진 세력이죠 탈당파 의원 중심으로 된 미래대연합이 단일 정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합쳐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개혁이라는 얘기는 개혁신당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 의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3지대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개혁,
두 번째 미래, 예. 세 번째 변화. 뭐 이 정도 측면에서 다 수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 예. 뭐 다 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명도 결국은 공모 절차를 거쳐갖고 새로이 하겠다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전체가 다 하나로 뭉치게 되는 빅텐트보다는 서로 간의 제3지대에서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각자가 내고 있는 목소리들이 양기성 정당들의 실망한 중도층의 마음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형국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지향하고 있는 정강 정책이나 정책적 방향 노선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거를 특정한 교집합 없이 그냥 하나의 비빔밥으로 다 묶어버리게 되는 순간 중간에 떠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라 굉장히 좀 어려운 길들을 현재 제3지대가 하나둘씩 걷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신당 관계자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걸 보면 이제 개혁, 미래 이 이야기는 개혁이란 단어 앞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어떤 러브콜,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양양자 의원은 오늘 아침에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개혁을 쓴 이유가 개혁신당과의 뭐 같은 빅텐트를 치든 연대 연대 가능성을 놨다면 일단 그 의도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바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신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 크게 재편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금태섭 전 의원도 어느 한쪽을 택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예. 민주당의 본류를 둔 나오셨던 이낙연 전 대표나 탈당파 비명계 몇 분, 이쪽에 이준석 대표의 신당, 양양자 의원까지 다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 트랙이 남아 있는데, 그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두 양쪽에 있는 두 세력이 뭉칠 건가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뭐 중텐트가 구성됐다 하는데, 전 텐트라는 얘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텐트는 예. 그 아침에 우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했지만 비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집니다. 예. 폴대가 약하면 부러져요. 예.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신당이 벌써 몇 가지 던진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노인 무임승차 폐지랄지. 예. 그럼 민주당 계열의 이 개혁 미래당입니까? 여기에서 그걸 흔쾌히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 양 세력이 합치려고 하면은 원만하게 공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다는 지역은 서로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순번을 어떻게 할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특히 감정 싸움이 지금 격해지고 있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개항을 해 나가라. 또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분당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어봐라. 예. 이런 건 서로 그냥 감정적으로 한 방씩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시작도 안 해서 벌써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어서 예. 현안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ou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I vote.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조작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인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백악관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 X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치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호하자는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이 합성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이미지로 추정되는데
17시간 만에 4,5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정지하고 해당 이미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불법 제작한 음란 사진을 올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로 투표 거부를 독려한 선거운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백악관도 나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are alarmed. Our commitment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do and continue to take action and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work on this. And again, this is very alarming. 그러면서 의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9개 주에선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 업계가 더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생성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오자 MS는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란 무장단체 소행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부에 있는 미군 전초기지 타워 22의 위성 사진입니다. 미군 당국은 타워 22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 지난 석 달여간 160차례 공격이 이어졌지만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 세력은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점령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의 우방인 요르단 정부는 드론 공격이 요르단 땅이 아닌 시리아의 알탐프 미군 기지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ومقتل 3 جنود أمريكان وإصابة عدد من الجنود وهذا خارج حدود الأراضي الأردنية الأراضي المملكة الأردنية الهاشمية.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최고의 애국자들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희생장병의 뜻을 이어 테러와 싸우겠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공격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a tough day last night in the Middle East. We lost 3 brave souls, and we shall respond.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 사망으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의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ut it's another very dangerous step because, as I say, the US will have to respond even more strongly than it's done to previous attacks. 워싱턴 포스트는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군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군마현이 관할 공원에 세워져 있던 조선인 강제 노동 희생자 추모비에 대해 오늘부터 철거에 나섰습니다. 해당 추모비는 지난 2004년 4월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본의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일본 시민단체 노력으로 군마현 다카사키시에 있는 군마의 숲 공원에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군마현은 지난 2012년 추도식 당시 일부 참석자가 강제 연행을 언급해 정치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설치 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군마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군마현이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법원이 오늘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를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즉석밥과 냉동 김밥, 떡볶이 등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2022년보다 19.5% 증가한 2억 1,723만 9천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국별로는 미국이 1억 1,480만 1,000달러로 전체 절반을 넘었고, 이어 베트남과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말 새 추위가 누그러지더니 역시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기가 정체한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차츰 충청 지역의 공기도 탁해지겠고 밤이면 영서와 전북, 경북의 대기질도 악화하겠습니다. 먼지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바람도 다소 강해서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서는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4도, 대전과 광주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밤에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